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을 키게 된 끄덕이다 주인장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일찍 방송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주식 투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좀 체력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어가지고 방송을 킬 만한 어떤 소스는 많았는데 이거를 좀 뒷받칠 만한 어떤 저의 공부라던가 자료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좀 시간은 지났지만 총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우리 한국 시장 투자 전략을 한번 재미삼아서 얘기해 드리고자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유머로 조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 일단은 그런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 진행할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024년에 22대 총선이었고 그 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에서부터 21대 총선 결과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2012년에는 새누리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때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죠. 새누리당 출신, 한나라당 출신이죠. 2016년에 선거했던 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야당이 조금 더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죠. 절반 절반. 이때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새누리당 출신이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탄핵을 당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부터 재임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이때는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보수 진영에 대한 민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180석을 차지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대 대통령 새누리당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4년 총선에는 22대 총선 결과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거의 압승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미래까지 합쳐서 108석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고 좀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죠. 앞에서 살펴드렸다시피 대통령이 그 당 출신이면 대부분 그래도 비슷하거나 이기는 수준으로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야당이 많이 이겼죠. 왜 그랬는지 저는 이제 한번 투자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걸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고 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가계들의 자산이 얼마만큼 늘었고 부채가 얼마만큼 늘었고 즉 빚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돈이 얼마만큼 늘었다는 것 그거를 살펴보는 건데 2013년부터 조사를 쭉 해봤는데 특이하게도 2023년에 보시면 감소가 떴습니다. 거의 한 2012년에도 증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하면은 거의 10년 만에 자산이 감소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이제 제가 자산과 부채 현재 이 표에 나와 있는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현재 자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여기 언급을 해놨는데 금융하고 실물이 나와 있죠. 특이하게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쭉 보면은 자산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뭐 부채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자산에 대한 구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물자산은 꾸준히 늘고 있죠. 여기서 실물자산은 대부분이 알고 있으다시피 부동산 자산이죠. 그만큼 부동산 자산이 점점 금융자산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례적으로 2023년에 자산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구조를 살펴보면은 금융자산이 늘었고 실물자산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많이 꺾였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하필이면 윤석열 정권 때 경제 방향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서 나왔던 총선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2023년도 가계금융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체감상으로는 역시나 실물자산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연체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연체율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2024년도 좀 힘겨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향후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 더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당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총선의 패배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로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그것도 많이 좋지 않다. 반도체 수출은 좋아졌다. 뭐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런 것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기업의 입장이고 사실 서민들의 입장은 그게 그만큼 체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자산 구조를 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을 부동산에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대략 지금 평균적으로 5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에 3.5억? 그 정도가 아마 3.5에서 4억 가까이 지금 자산이 부동산에 실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아무리 좋아져봤자 그것들이 지금 체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 따른 부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자율은 떨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금리는 떨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최근에 또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고통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좀 많이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지역구 민심. 네. 이 앞서 총선 결과를 살펴봤지만 거기에는 따로 표시하진 않았는데 그 지역 완전히 지금 동서로 거의 민심이 많이 갈라졌습니다. 대구나 이런 지방, 영남 지방은 저기 국민의힘 보수 진영 쪽이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 지역은 완전히 진보 진영, 더불어민주당 진영으로 완전히 양극단으로 나뉘게 됐어요. 어떤 지역구에서는 심지어 거의 90% 특정 정당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점점 더 극단으로 뭔가 지금 치닫고 있구나 우리의 민심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관지어서 점점 중도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가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뭐 많이들 얘기하죠. 현재 나는 뭐 중도 쪽이다. 실리주의를 좀 보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실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실리만 추구할 뿐이고 그리고 경제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민심이 그 결과에 따라서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급진적으로 국민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다. 원래부터도 빨리빨리의 문화, 빨리빨리의 민족인데 그것보다 더 급진적으로 뭔가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남녀 갈등 뭐 이런 것들도 여기 하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극단적으로 실리를 추구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뭔가 성향이 갈리고 있고 조금 더 급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현재 상황들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어떤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구조는 사실상 1, 2년 만에 혹은 뭐 3, 4년 만에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극단적인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지금 정치인은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도 좀 없어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념적인 그냥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경제는 그렇게 굴려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국방의 방향은 경제의 방향은 그렇게 하나의 어떤 이념이라던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확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큰 틀을 가지고 초당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구조가 돼버려서 누군가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점점 더 우리는 내러티브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야기가 중요해질 것이다. 어떤 숫자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은 스토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한마디로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휘둘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똑똑하신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언론이라든가 방송 매체에서나 미디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 상황을 봤었을 때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주식은 기업의 본질 가치 더하기 심리라고 저번 방송에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업의 본질 가치가 무엇이냐고 했었을 때 어떤 매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기업이 얼마나 재무 구조가 건전한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벌고 있고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유동성 그리고
쏠림의 방향성 쪽에 좀 더 치우쳐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좀 더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휘둘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얼마를 남기느냐보다는 이제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어떤 스토리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의 스토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전기차다, 전기차 배터리다. 그러면 이 기업이 얼마를 남기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이거를 팔고 있다. 좀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주식의 방향성이 많이 쏠릴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 시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기 투자는 더욱더 하기 힘들어지죠. 앞으로는 한국 시장에서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이 총선의 결과만 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할 수는 없고 제 뇌피셜이라서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의 성향이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고 경제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은 장기 투자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나. 단타나 스윙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심리적인 부분에 좀 더 휘둘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다음 방송은 아마 책에 대한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